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고 즐겁고 또 영광입니다.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구자관 이사장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예전에 그 한 4년, 5년 전인가 제가 그 아예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그 한 학기 동안 하는 심리학 프로그램에 직접 등록을 하셔가지고 요즘 학생들 쓰는 말로 전출을 하신 네, 한 번도 안 빠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지금도 꽤 많은 주위 분들에게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꼭 얘기를 할 때 제가 감히 이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분인데 또 오늘 이사장님을 또 여기서 뵙게 돼서 네, 참 물론 알고 왔지만 네, 굉장히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좀 흉측한 장면이네요. 이거 왜 이런 장면이지? 넘겨버리겠습니다. 저는 심리학자인데 전공이 인지심리학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인지심리학이 조금 심리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미시적이고 정말 작은 거를 연구하고 큰 그림을 못 그리는 심리학으로 대부분 알려져 있고 그게 또 틀린 말도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엄청난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건 작년부터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건 이게 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새옹지마라는 말 뜻이 뭐 정말 저도 살면서 뭐 가끔 느끼고 살아가지만 이 새옹지마라는 표현으로 드려야 될까요? 제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건 코로나와 아무 상관이 없었던 시기죠. 날짜도 안 까먹는데 2018년 10월 31일 제가 이제 시간도 안 까먹습니다. 15시 20분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날이 제가 지난 한 20년 동안 제일 망신살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제일 크게 망신당했던 날인데요. 이게 왜 망신을 당했냐면 개인적으로는 망신인데 이게 참 재밌는 또 출발점이 됐죠. 매년 10월 말에 삼성동 코엑스에서 넥스트 컨텐츠 컨퍼런스라는 걸 합니다. 이 넥스트 컨텐츠 컨퍼런스가 뭐냐면 그러니까 일종의 미래 학회죠. 미래 학회고요. 그러니까 10년 후 우리 인류는 그다음에 뭐 20년 후 우리의 산업과 사회는 기술은 어떻게 발전될까, 어떻게 변할까에 대한 수많은 얘기들을 하는 곳입니다. 연사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2018년 프로그램인데요. 미래를 얘기하기에 딱 맞는 분들이 저만 빼놓고는 다 이제 늘 초청이 되는데 이 2018년에 저한테 이 넥스트 컨텐츠 컨퍼런스에서 맨 마지막 순서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맨 마지막 순서를. 근데 제목도 정해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주제를 정하고 연사 초빙하는 건 봤는데 제목 정해놓고 연사 초빙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아니 제목을 이렇게 미리 정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이게 결론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셔서 제가 이게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주제인데 이거 어떻게 제가 하죠? 라고 했더니 하실 수 있다고 네, 저를 막 꼬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제가 또 귀가 얇아서 이걸 할 수 있는 분은 대한민국에서 교수님밖에 없습니다. 요 말에 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제가 또 한 3개월을 또 엉엉 울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게 그때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1박 2일 동안 프로그램인데 뭐 Z세대 얘기는 뭐 이제는 뭐 3년이 지난 지금은 Z세대 얘기는 그렇게 새로운 얘기도 아니죠. 그다음에 뭐 스마트 시티 나왔고 그다음에 뭐 IoT, AI, AR, 뭐 VR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 뭐 클라우드 서비스나 펀딩 뭐 이런 얘기들이 뭐 당연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일차의 마지막 이제 강연자로 나섰는데 제가 주최 측에 여쭤봤더니 1,500분 정도 등록하셨대요. 코엑스니까 뭐 엄청 많이 오셨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뭐 이제 피날레를 장식하는구나라고 이제 짠 제가 이제 강연자로 섰는데 제가 몰래 카메라 찍는 줄 알았습니다. 제 앞에 32분 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1,500분 등록하셨다는데.
그러니까 듣다가 나가시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신 분이 32분이었어요. 네. 그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이 자기 순서 옆에서 끝났고 가려고 하다가 너무 민망해서 제가 너무너무 불쌍해서인지 와서 앉아주시더라고요. 자기도 세보더라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막 세보더라고요. 이게 이제 폭망한 거죠. 요즘 이제 쓰는 말로 완전 망한 강연인데 1,500분이나 등록하셨다는데 이게 결론이라고 당연히 주최 측에도 생각을 했고 저도 동의를 했었는데 32분밖에 안 들어오신 그 망한 강연의 제목이 바로 비대면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그것도 미래가 궁금한 분들이 Z세대가 스마트 시티에서 IoT, 클라우드 이런 모든 인공지능과의 그 공존 속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비대면 세상이 온다였습니다. 2018년에 32분밖에 동의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6개월 동안 삼성동 코엑스 근처를 안 갔습니다. 너무 민망해가지고 그쪽만 가면 그 트라우마가 생각이 나서 근데 참 사람 일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2018년 10월 31일 날 이 망신을 당했는데 1년하고 딱 3개월 있으니까 비대면 세상이 전혀 원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냥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기업들과 많은 조직에서 심지어는 외국에서도 비대면 세상에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줄 강연자를 구하는데 저는 졸지에 저 2018년에 저 폭망한 사건 때문에 가장 준비가 잘 된 강연자가 돼버렸죠. 책도 나왔어요. 네, 제가 최재천 교수님, 뭐 장하준 교수님 이런 분들과 책을 같이 쓸 수 있는 수준이 전혀 아닌데 원래 5인 공저로 가려고 했던 책인데 너도 들어와라고 해주셔가지고 책도 이게 나오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작년에 좀 감사한 일이 좀 있었는데 물론 저에게도 코로나는 여전히 역경과 시련인데요. 근데 제가 비대면 세상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그 2018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 2018년에 우리가 일반적인 이 세상에서 비대면 세상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할 때 정말 많은 국내외 학자들한테 뭐 약간 뭐 서베이처럼 앙케이트 조사처럼 제가 물어봤어요. 비대면 세상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강의를 한다면 첫 슬라이드를 뭘로 할래? 뭘로 할까요? 뭘로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그냥 저희가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이디어가 없을 땐 당신이 그 강의를 한다면 첫 슬라이드를 뭘로 할 것인가? 이게 되게 아이디어를 얻기가 좋거든요. 의외로 거의 몰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야, 그 사람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게 딱 좋을 것 같아. 그 사람이 바로 로빈 덤바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딱 듣는 순간 그래야 되겠다라고 느낌이 오더라고요. 로빈 덤바는 그 검색하시면 던바의 수, 그러니까 던바스 넘버,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수를 얘기한 걸로 굉장히 유명한 걸로 검색이 되는데 그 숫자가 150이죠. 로빈 덤바는 진화 심리학자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진화, 그러니까 인간 호모사피엔스의 역사 30만 년을 압축해서 보는 연구자들이죠. 근데 이 로빈 덤바의 150이라는 숫자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친구 150명 이상 관리가 안 된다. 관리를 못 한다. 그러니까 150명이 상한선이다.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왜 나왔냐는 거죠. 로빈 덤바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툭 하고 150을 던진 건 아니니까요. 바로 이러한 가정에 기초한 겁니다.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지난 30만 년 동안 거의 절대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간 동안 150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마을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150명 정도의 사이즈의 크기의 환경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 우리 뇌가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30만 년 동안 뇌가 1%도 진화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백만 수천만이 모여 살고 있는 이런 공간과 아니면 이런 도시에 살고 있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뇌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이 150명을 넘어가는 순간 예전에는 지난 30만 년 동안 99.9%의 시간 동안 이 150명을 넘어가는 즉 낯선 사람을 만난다는 건 내가 죽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타부족끼리 혹은 다른 마을끼리 그냥 시긴했습니다. 시긴. 예. 그리고 만나면 그냥 죽였죠. 대륙 간에서 사람을 서로 각기 다른 대륙에 사는 사람을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됩니다. 불과 100년 전에 서양에서는 만국박람회 같은 거 할 때 아시아 사람들을 데려다가 동물 우리에 집어넣고 구경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반인륜적인 것도 이런 반인륜적인 행동이 없는데 그때는 그게 왜 가능했느냐? 같은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약했던 거예요. 심지어 아예 동물로 보는 그런 시각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잔인해질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구경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인류가 30만 년 동안 낯선 사람, 낯선 민족 혹은 다른 국가의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날 죽이지 않겠구나, 이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겠구나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명함 주고받은 이런 역사는 100년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저분이 나를 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의식적으로는 믿고 있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불안하고 그리고 경계하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그 사람을 모니터링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인간은 처음 본 사람, 즉 낯선 타인을 만날 때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뇌가 육체적인 중노동에 준하는 혹은 그 이상 육체적인 중노동의 에너지 소비량을 심지어 능가하는 수준의 에너지를 언제 쓰느냐라고 봤더니 대략 연구자들이 4가지 정도를 뽑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유추 문제 해결이죠.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유추 문제 해결은 시를 읽으시면 됩니다. 네. 시를 읽는다는 건 많은 메타포, 은유를 경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은유를 많이 경험하면 뇌 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이어붙이는 그 활동을 하면서 심지어 시를 읽으면 체중이 어마어마하게 감소한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심리학에는. 네. 피트니스 센터도 좋은데 시를 읽으시면 됩니다. 네. When reading Shakespeare, 그러니까 이게 셰익스피어를 읽을 때 이게 논문 제목입니다. 네, 마치 문학 작품 같은데 이런 연구들을 보면 셰익스피어의 문학 작품에 워낙 메타포들이 많으니까 뭐 기록적인 그 뇌 활동과 그 다음에 체중 감소가 일어난다는 그런 연구들도 있죠. 시를 읽으시면서 이제 동호회로 가시면, 네, 문학 동아리로 가시면 이제 더 쓰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더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쓰시는 게 바로 낯선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쓴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이 대화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어떤 거냐라고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면 그 거짓말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거의 중노동이 아니라 노동 교화형 정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희들이 농담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나는 거짓말 안 하니까 그 정도는 에너지를 안 써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이 거짓말에는요 남을 속이기 위한 악의적 거짓말도 있지만 넓게 보면 예의 바른 대화도 거짓말입니다. 격식을 다 따져서 하는 것도 결국은 나를 낮추고 가리고 서로가 조금 더 자기의 본능을 숨겨야 되기 때문에 예의 바르고 격식 있는 대화 역시 크게 보면 거짓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왜 이렇게 예의가 없니?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 거죠. 왜? 솔직하니까요. 자기의 솔직함을 좀 더 가려야 되는 얘기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마어마하게 에너지를 쓴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아카데미에 오셔서 지금 명함 주고받으시고 처음 인사하시고 그 다음에 예의 바르게 서로 대화하셨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과 이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쓰신다는 거예요. 네. 오늘 쓰러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접촉과 사회적인 만남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당연히 압도적으로 한국입니다. 네. 일일 SNS량부터 하루에 만나는 사람의 수,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하는 회의, 그 외에 수많은 사회적 지수를 얘기하면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사회적으로 중노동하는 나라죠. 네. 굳이 이런 개별 인덱스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제일 지쳐 있다라는 건 그렇게 어렵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한국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이 있더라는 거죠.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 보고 하는 게 대화인데요. 우리 한국인들은 사회적으로 많이 이미 지쳐있고 중노동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IT 기술이 나오거나 아니면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이런 기술의 대변혁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든 이걸 사람 얼굴 안 보는 데 씁니다. 90년대 중반 후반에 우리가 이제 벌써 한 25, 6년 전에 인터넷을 경험하기 시작하죠.
근데 인터넷이 쭉 보급되면서 이제 인터넷으로 인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채팅에 열중한 사람들이 바로 한국 사람들입니다. 정말 채팅을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 해외 자주 언론에 나왔던 소개됐던 그 얘기인데요. 사실 채팅은 미국 동부에 있는 친구가 그러니까 서부에 있는 친구에게 하면은 이해가 되죠. 장거리 전화 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103동 사는 애가 104동 사는 애한테 그렇게 채팅을 해요. 앞동에 있는 애한테 새벽 2시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서 그 다음에 각자 각 동 사이에 있는 벤치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면 5분이면 될 대화를 새벽에 졸린 눈 비벼가면서 킥킥대면서 2시간을 얘기합니다. 네.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얼굴을 안 보고 하는 대화가 의외로 굉장히 달콤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때 가장 채팅에 열중했던 한국 사람들이 게다가 이제 스마트폰을 만나면서 이제 아예 24시간 사회적으로 노동을 하는 사회로 들어가게 되죠. 거의 모든 데이터가 절대 다수의 데이터가 메신저랑 SNS에 활용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에 사는 친구 한 명이랑 요새 재밌는 서베이를 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쓰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재밌게 가볍게 칼럼을 한번 써보자라고 하면서 뉴질랜드에 있는 친구랑 재밌는 어떤 서베이를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굳이 뉴질랜드를 선정한 이유는 뉴질랜드가 가장 사회적 접촉이 뭐 OECD나 OECD급 국가 이렇게 쭉 리스팅해가지고 열거해서 보면 사회적 접촉이나 사회적 노동의 양이 제일 적은 걸로 나옵니다. 뉴질랜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한가로운 나라죠. 굉장히 여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뉴질랜드를 농담 삼아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지루한 천국이라고. 네. 그럼 한국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재밌는 지옥이라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게 바로 사회적인 어떤 그 활동이나 노동의 양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기업 강연을 할 때마다 여쭤봅니다. 나를 아껴주는 시부모님, 나에게 잘 대해주시는 직장 선배, 내가 존경하는 은사님, 그리고 나의 배우자, 별 문제 없이 같이 잘 사는 나의 배우자. 그러니까 관계가 좋은 분들이에요. 나쁜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제가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고 얘기했더니 1등이 뭘로 나오냐면 화상통화하기 싫은 분이요, 이렇게 나와요. 네. 이분들이랑 화상통화 못 하겠다는 거죠. 왜? 얼굴 보는 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제 친구가 뉴질랜드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1등 대답이 뭐냐면 스마트폰 새로 바꾸면 화상 통화하고 싶은 사람들로 나옵니다. 재밌는 건 그쪽은 와이파이가 잘 안 되고 우리는 와이파이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데 카카오톡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현대 거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지난 30만 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이 엄청난 수의 사람을 사회적으로 소화해내면서 지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얼굴 본다는 거, 대화한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강한 저항감이나 심지어는 버겁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고충들을 겪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나는 동의를 못해라고 하시겠다면, 이 현상이 이해가 되신다면 동의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전에 재작년에 한번 화제가 됐던 얘기죠. 자주 가는 이디야에서 아는 척해서 이제 안 간대요. 예. 근데 진짜로 댓글들이 다 이렇게 달립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맨 밑에 분은 너무 재밌지 않나요? 나도 하거나 편의점 알바생이 아는 척해서 1년 동안 안 갔답니다. 뭐 사면 또 이거 먹네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게 내 얼굴을 다른 사람이 알아보는 게 사실은 반갑고 고마워야 되는데 이게 부담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김혜란 작가님의 달려라 아비라는 책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이 사랑을 받았는데, 저 달려라 아비에는 내가 혼자 있고 싶은 순간에 나에게 몇 마디 말을 거는 그 타인이 너무너무 부담되더라는 얘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저 책 그냥 그런 얘기예요. 저런 이 김혜란 작가님의 달려라 아비 같은 이 책은 아마 뉴질랜드에 가면 아무도 안 읽을 책일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맞아. 심지어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치유가 됐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아가기 시작했고, 나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쳐 있었던 것뿐이구나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너 지금 소통 얘기하고 있는데 불통 얘기로 가자는 거냐? 비대면으로 가자는 거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그리고 엄연한 사실은 우리가 소통을 논하기 전에 이미 지쳐 있었다라는 걸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소통의 방법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 얼굴 보기 힘들어하는, 얼굴을 보는 걸 버거워하는
그런 현대인들을 이해하는 서비스들이 대부분 유니콘 기업과 혹은 그에 준하는 성장을 했었거든요. 그게 우버입니다. 저희가 보기에. 우버는 들어가는 도시마다 합법화에만 성공하면 택시 산업을 거의 다 흡수해 버리죠. 예. 심지어 유럽의 10대, 20대들은 택시라는 단어를 그냥 까먹은 것 같습니다. 택시 그게 뭐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요. 근데 우버는 뭐 기술적으로 엄청난 발전이거나 진보이거나 아니면 대단히 혁신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냥 평범한 택시가 아닌 차량을 공유해줄 사람을 부르는 서비스였죠. 근데 우버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성공이 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느냐 봤더니 우버는 비대면성이 강화되더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드라이버가 내가 어디를 가는지 알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택시를 탔을 때와는 달리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대화를 구구절절하게 하지 않아도 되고 그로 인해서 유발되는 또 다른 2차, 3차적인 대화의 양을 줄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택시를 타셨을 때 가끔 이러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저도 꽤 많았습니다. 친절하게 맞아주시는 기사님이 오히려 더 부담될 때. 이 기사님과 계속해서 내가 1시간 가까이 대화를 해야 된다는 사실에 혹은 30분 1시간을 대화해야 된다는 사실에 그 좋은 기사님이 오히려 부담되고 대화를 할 때 이게 은근히 지쳐간다는 걸 우리가 많이 느꼈죠. 그리고 저는 왜 기사님이 지지하는 정당을 같이 지지하면서 가야 되는지 도통 모르겠어요. 예. 한 40분 동안 그래서 민심이 바뀌는 것 같은 느낌. 저의 표심이. 제일 난감할 때는 어느 음식점 가자 그러면 거기를 왜 가냐고 저를 설득하실 때 그 옆에가 맛있는데. 근데 우버는 연구에 따라서 편차는 존재하지만 그 도시에서 택시를 탔을 때보다 그 도시에서 우버를 사용할 때 대화량이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4분의 1로 떨어진다라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달콤하더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나 모빌리티 서비스를 잘 보십시오. 심지어는 이렇게 교육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고객이 먼저 얘기하지 않으면 드라이버는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아예 내부적으로 교육을 하시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비대면이라는 거예요. 비대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얼굴 맞대고 얘기하는 그 양을 줄여주니까 그게 달콤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우버는 일종의 게임이죠. 우버는 왜 게임일까요? 바로 내 스마트폰에 드라이버가 얼만큼 왔고 어디에 있고 얼마나 남았는가를 다 보여줍니다. 끊김이 없이 보여주죠. 이런 걸 실시간 피드백이라고 하는데요. 실시간 피드백이 어떤 행위나 어떤 현상에 붙은 걸 저희들은 게임으로 봅니다. 행위 자체는 게임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왜 8년 전에 그렇게 애니팡을 열심히 하셨나요? 바로 네가 얼만큼 했고 당신이 지금 어떤 순위에 있는가를 계속해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게임도요. 스코어 창을 가리면 사람들이 안 합니다. 애니팡도 스코어와 랭크가 사라지면 그냥 손으로 하는 바보짓일 뿐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안 하죠. 그래서 저희 심리학자들 중에 농담 좋아하는 분들은 곡괭이질도 실시간 피드백을 주면 게임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곡괭이질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팠고 얼마나 많은 흙이 지금 옆으로 나갔고 심지어는 IoT 센서, 사물 인터넷 센서가 붙어서 월드 곡괭이질 랭킹이 나오고 있다. 예. 그러면 이 곡괭이질도 게임입니다. 우리가 즐기고 있는 다양한 게임화된 것들을 보면 행위 자체는 즐거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했고 어떤 스코어가 나오고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 때문에 게임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런 실시간 피드백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우리 인간이 굉장히 거기에 몰입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두 가지를 추구하죠. 첫 번째 쾌감, 그리고 그 쾌감이 만들어내는 게 행복입니다. 두 번째가 피드백입니다. 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디에 존재하는가를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계속해서 알려주니까요. 공부도 그래서 얼마든지 게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상상 속의 일이지만 제가 공부의 신이라는 앱을 만들어서 오늘 갑자기 쫙 이 앱을 설치하면 학생들은 이런 신세계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한 1시간 정도 열심히 했더니 갑자기 앱에서 알림창이 뜨더니 이럽니다.
너 100점까지 17.4% 진척. 이거 뭐지? 라고 하면서 재밌네 하고 한 30분 정도 공부를 더 했더니 21.6%로 상승. 너무 재밌다. 근데 밖에 나가서 친구랑 커피 한 잔 마시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잠깐만 쉬려고 했는데 또 다른 친구가 꼬셔가지고 당구 치고 한 3시간 만에 돌아왔더니 17.5%로 하락. 100점 못 맞는 사람 없습니다. 그다음부터는 그건 게임이니까요. 왜? 내가 계속 얼마나 했는가 아주 살짝만 움직여도 그 변화량을 보여주는 것들. 그래서 사람들은 넋을 잃고 지하철을 tas을 때 위를 쳐다보는 겁니다. 전역을 출발한 열차가 지금 내가 있는 곳까지 끊김이 없이 계속 이동하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넋을 잃고 그걸 쳐다봅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지금 32층까지 올라가는데 32층까지 올라가는 그 층층마다의 시그널을 없애면 사람들 무지하게 답답할 겁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죠.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어디에 있고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고 어떤 지형적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를 계속 보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기 때문이죠. 인간의 뇌가 쾌감과 피드백 이 둘 중에 하나를 계속해서 원하고 그리고 이 두 개를 다 주는 서비스들이나 아니면 다 주는 무언가를 계속 갈구하고 있는데 우버는 게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수많은 굉장히 사랑받는 그런 서비스들이 대부분 이렇게 비대면과 게임이 만난 겁니다. 배달의 민족도 똑같죠. 가끔 우리는 중국 음식점 사장님과 통화하는 것도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성은 강화됐는데 음식은 또 게임처럼 오죠. 어디에 지금 와 있는지를 다 알려줍니다. 저희는 심지어 4차 산업혁명도 결국은 비대면과 게임적 요소를 붙여서 예전에는 공존하지 못했던 것을 공존시키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보는 연구자들도 있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이런 작은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스스로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한 식당에서 일식집이었는데요. 그 식당의 대표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교수님,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고객 서비스를 하려고 저희 주방에 있는 실장님이 자꾸 나와서 인사를 하십니다. 손님은 오히려 더 줄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실장님 나와서 인사하고 저희도 그 인사하시는 거에 대응해서 인사하는 게 얼마나 부담되는지 아세요? 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한동안은 이렇게 인사하러 나오시는 실장님, 주방에서 인사하러 나오시는 실장님이 계신 일식집만 골라서 안 갔던 적도 있습니다. 민망하거나 이게 불편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비대면성은 그러니까 이런 면대면성은 오히려 좀 줄여 보십시오. 대신 주방에서 일어나는 일을 슬쩍슬쩍 홀서빙하는 분들께 말씀하셔서 손님들께 주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 3-4가지 정도로 잘게 썰어서 그때마다 알려줘 보세요. 열광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거죠. 손님이 주문하시면 네 알겠습니다라고 홀서빙 하시는 분 이제 주문 받아서 실장님한테 주방에 전달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5분 정도 지나면 이 홀서빙 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손님, 네 지금 주방장님이 지금 조리 시작하셨어요. 네 재료 다 다듬고 이제 조리 시작하셨습니다. 살짝 알려줍니다. 또 한 5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지나가시면서 그냥 슬쩍 이렇게 얘기하세요. 조리 거의 중간 이상으로 마치셨고요. 이제 거의 끝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손님들이 되게 좋아해요. 아 그렇군요. 네. 야, 조리가 거의 끝났대.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네 조리 다 마치셨고요. 지금 플레이트에 담고 계시고요. 뭐 좀 약간 데코레이션 하시네요. 이제 거의 다 나올 때 됐습니다. 손님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끝났대. 이제 먹을 준비하면 된대. 이 과정에서 한 20분 가까이 흘러갔거든요. 20분을 너무 잘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20분 동안 3번 혹은 4번의 살짝 드린 피드백이 없는 경우에는 손님들이 10분만 기다려도 나보다 늦게 주문한 사람이 먼저 음식을 받지 않는가를 계속 주의를 살피면서 감시를 해요. 뭐지?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피드백이 가장 좋은 서비스였던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려주는 거. 제가 가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합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채점을 하잖아요. 채점과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근데 제가
그냥 짧게 하루 혹은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학생들한테 알려줘요. 지금 1번 문제 채점 끝냈다. 지금 3분의 1 정도 채점이 끝났다. 지금 주관식 답안은 채점이 끝났다. 이렇게 슬쩍슬쩍 한 3-4개 정도의 지금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해서 알려주거든요. 왜 결과를 이렇게 나중에 알려주는 겁니까? 왜 이렇게 늦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항의하는 학생이 없고요. 더 재밌는 건 강의 평가 점수가 올라가요. 저는 강의에 대한 평가를 받는데 채점에 대한 피드백을 이렇게 잘게 썰어서 한 3개 정도 일어나는 일들을 알려주니까 학생들이 이 교수님은 학생들을 굉장히 친절하게 그리고 성신성의껏 학생들을 대해 주었는가라는 질문에 거의 만점에 준하는, 제가 그렇게 높은 점수를 처음 받아본 겁니다. 인간은 바로 비대면을 원하고 피드백을 많이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도시에 사는 현대인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한국인들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30만 년 동안 우리 인간이요 면대면을 해야만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어떤 선생님한테 가려면 의사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많이 받으려면 의사 선생님을 더 많이 봐야 되죠. 그리고 음식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를 알려면 당연히 전화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재밌는 건 지금의 우리의 기술이 사람은 덜 봐도 얼굴은 덜 봐도 피드백을 많이 줄 수 있는 건 얼마든지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팬데믹 이후에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전과 후에도 얼굴 보자는 얘기는 많이 안 해도 큰 메시지를 잘게 썰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고도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화법이 될 것이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이게 이제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이슈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나머지 절반의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는 나와 우리 중에 우리를 더 많이 강조하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많이 드리는 말씀이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우리 좋아하는 나라도 없을 거다. 아예 나라 이름도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네. 우리 와이프라고 하는 놀라운 표현도 쓰시죠. 영어로 바꾸면 이게 our wife예요. 예. 혼자 사는 사람도 자기 집에 놀러 오라 그럴 때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하죠. 예. 제가 그랬더니 어떤 분이 우리 은행도 있습니다라고 어떤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나보다는 우리가 더 자아를 표현하는데 중요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도 특이하게 쓰시죠. 저는 해놓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한국 사람들 정말 특이한 게 자기소개서에서 자기소개를 안 한다고. 네. 자기 관계를 소개하죠. 그러니까 저는 해놓고 엄격하신 아버지와 자상하신 어머니 사이에서 3남 2녀 중 셋째 태어났고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고, 그러니까 이 가족 얘기를 한 반페이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중학교 때 뭐 했고 고등학교 때 뭐 했고 대학교 때 뭐 했고 우리 회사에서 뭐 하고 우리 동네에서 뭐 하고 이런 계속해서 우리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썼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기소개서를 썼을 때 미국 유학 갈 때 자기소개서를 쓰니까 제 지도 교수님이 이랬답니다. 저도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이 친구는 언제 자기소개하는 걸까? 막 이러면서 2페이지 내내 읽었다는 얘기죠. 이런 문화가 바로 관계주의 문화인데, 이 관계주의 문화의 특징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걸 한다기보단 우리가 보는 걸 봐야 되고 우리가 입는 걸 입어야 되고 우리가 먹는 걸 먹어야 된다라는 사회적 압력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수준의 시청률이 왜 나오는가 봤더니 이걸 안 보면 사회생활이 안 됐던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묘하게 원하는 게 좋아하는 게 아닌 일들이 많이 일어났더라는 거죠. 왜? 제가 저희 막내딸을 데리고 놀이동산에 갔는데 풍선 사달라고 난리를 치길래 사줬습니다. 근데 10분 후에 풍선줄을 놓더라고요. 팔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이를 좀 혼내줬는데요. 근데 제가 그날 찍은 사진을 보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죠. 저희 막내가 풍선 사달라고 난리쳤던 곳에서 찍었던 사진을 보니까 주위에 자기 또래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풍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때 나오는 감정을 저희가 원트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원하는 거죠. 그런데 얘가 풍선줄을 놓고 불과 10분 후에 저한테 막 혼났던 곳에서 찍었던 사진을 보니까 주위에 풍선 가지고 있는 애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사람은 군중 속에서 원트하고 나 혼자 있는 시간에 라이크, 내가 뭘 좋아하는가를 그제서야 발견한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전대미문의 코로나 때, 이 코로나 팬데믹에 다른 모든 나라 사람들도 사회적 거리를 벌려놨지만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거의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늘 우리 안에 둘러싸여서 우리가 먹던 걸 먹고 우리가 입는 걸 입고 우리가 소비하는 걸 소비했던 그 과정에서 도대체 인정받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 악셀 호네트 이게 이제 청년 해결 철학에서 나온 개념인데 인정투쟁, 남에게 인정받아서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 나의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받는다, 인정을 요구한다라. 근데 그 정체감의 형성 방법이 오로지 타인의 인정밖에 없을 때 우리는 인정투쟁적 삶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더 쉽게 표현하는 분도 계시죠. 제 같은 과 선배님이신 김정훈 박사는 한국인들의 남의 감탄에 목매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감탄에 목을 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이제 비대면성은 강화될 거라는 거, 어느 정도 유지될 거라는 거, 나만의 시간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거, 메타버스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현실로 세계로 들어가면서 이제 오프라인에서의 군중의 문화는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남의 감탄과 남의 인정을 계속해서 추구한다라는 건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한계가 명확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정훈 선배님?라고 물어봤더니 김정훈 선배가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더군요. 남이 하는 감탄이 아니라 내가 나한테 직접 나한테 보낼 수 있는, 내가 나한테 하는 감탄이 필요한 삶이 된다.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그 기업의 구성원들에게 문화, 예술, 취미, 레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거나 지원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구성원 간의 과도하거나 공격적인 경쟁들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됩니다. 많은 기업에서 내부 갈등, 내부 정치 혹은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 때문에 조직이 좋은 방향으로 가지를 못하고 좌초하는 경우를 많이 보시죠. 이게 되게 왜 그런가 봤더니 문화, 취미, 예술, 레저와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이런 것을 적정한 수준으로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기본적으로 타인의 감탄, 타인의 인정 혹은 그것들을 가시화시킬 수 있는 순위, 서열 이런 것들에 대한 과도한 민감도들이 적정한 수준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협동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조직 구성원들 간에. 이런 아주 2차적으로 3차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문화, 예술, 취미, 레저의 기능이구나 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새롭게 그 기능들을 정립해 나가고 있죠. 제가 농담으로 형님 근데 지금 보여주시는 사진이 인정투쟁용 사진 아닌가요? 그랬더니 바로 카톡으로 그래 내가 나한테 하는 감탄을 보여주마라고 하면서 이게 우럭이랍니다. 우럭. 네. 대한민국 심리학자 중에 자기가 잡은 물고기를 우럭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김정훈 박사님밖에 없을 텐데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게 가능하냐? 실제로 과거에는 아주 작은 마을, 자원이 적은 상황 혹은 이동성도 떨어지는 사회였는데 이런 사회에서는 삼국지에 나오는 도원결의 같은 유비관우 장비 이런 아주 좁고 깊은 혈연적 관계를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생존에도 유리했고 행복에도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큰 사회 그리고 넓어진 사회, 자원과 이동성이 극대화된 사회에서는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에 유리합니다. 예전에 깊고 좁은 도원결의형 관계의 강박관념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고 그다음에 일도 더 생산적으로 잘하더라는 거죠. 지금 이 아카데미가 전형적으로 느슨하지만 넓은 관계입니다. 느슨하지만 넓은 관계죠. 이분들 이 아카데미에 오신 분들이 일주일에 3번씩 만나서 술잔 기울이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재밌게도 여성의 행복이 왜 남성보다 높을까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
도원결의형 관계로부터 먼저 벗어난 쪽이 여성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제가 제 아내한테 그럽니다. 야, 여자들은 우정을 몰라.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새로 이사 가면요, 친구를 너무 잘 사귀어요. 네. 저는 계속해서 30년 전에 살았던 동네 친구들과 계속 지금까지 걔네들을 쫓아다니고 있는데, 자, 그런데 지금의 10대, 20대 MZ 세대라고 불리는 이 젊은 세대들의 특징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자연스럽게 느슨하지만 넓은 관계를 형성합니다. 학교랑 동네에서만 친구를 사귄다는 개념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제 제자들한테 가끔 놀라는 게 이런 겁니다. 친구랑 가고 있길래 저희 심리학과 학생이, 야, 너 제 친구냐? 쟤도 네 친구냐? 제가 잘 아는 학부생한테 물어봅니다. 네, 밥 친구입니다. 밥 친구가 뭐냐? 네, 밥 먹을 때만 만납니다. 밥은 쟤랑 먹어야 제일 맛있어요. 아, 그래? 근데 쟤는 우리 과 아닌 것 같다? 네, 국문과입니다. 아, 그렇구나. 한 일주일 후에 또 그 학생을 만났는데 또 다른 친구랑 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저 친구 쟤도 너 친구야? 네, 도서관 친구입니다. 공부는 쟤랑 해야 최고죠. 짱 잘 됩니다. 아, 그래? 쟤는 무슨 과니? 화공과인데요. 한 또 일주일 후에 만났어요. 그날은 또 잘 차려입었더라고요. 어디를 가 오늘은?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도 친구야? 근데 그 친구, 이 친구도 네 친구니라고 했을 때 그 친구 표정이 약간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순간적으로 알았죠. 아, 내가 뭔가 좀 실수했구나. 같은 학교, 우리 아주대학교 학생이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했는데 다른 대학교 학생인가? 물어봤더니 어쨌든 친구의 종류는 얘기 먼저 해주더라고요. 저희 과 학생이 클럽 친구입니다. 클럽은 쟤랑 가야 제일 재밌죠. 아, 그래? 그럼 쟤는 무슨 과니? 그랬더니 대학생 아닌데요. 고등학교 졸업해서 지금 근처에 있는 회사 다니고 있고 회사원이래요. 나이는 같지만. 무슨 얘기냐?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가 이상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메타버스와 게임과 온라인을 자연스럽게 경험한 친구들이라서. 자, 그런데 그게 바로 어떤 식의 소통,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아니라 그냥 기업과 고객과 기업과 소비자의 소통의 양식을 완전히 바꿔놨죠. 그래서 대박은 없어지고 완판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대박이란 말이 사라지고 완판이란 말이 익숙해지셨죠. 완판이라는 건 뭐냐면 다종 소량 생산된 물건들이 팔린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때마다. 왜겠습니까?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가 되니까 우리 과 애들이 입는 건 나도 입어야 돼. 우리 반 애들이 신는 건 나도 신어야 돼. 우리 학교 애들이 먹는 건 나도 먹어야 되라고 하는 우리가 주는 압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종류의 다양한 우리들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주엠, 필라, 모나미, 빙그레 이런 회사들을 보면 오히려 우리한테는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인데 지금의 아이들은, 지금의 젊은 청년들은 혹은 청소년들은 굉장히 뉴 브랜드로 봐요. 필라를 제가 잘 안 입었습니다. 왜? 저희 아버지가 주로 입으셨거든요. 근데 지금의 아이들의 신발을 보면 필라가 나이키보다 많아요. 근데 재밌는 건 제가 나이키를 신을 때는 에어조단이라는 한 브랜드로 세계가 평정됐거든요. 지금 아이들의 신발을 보면 건담, 디스럽터, 뭐 포켓몬 정말 다양한 것들로 콜라보된 워킹화, 조깅화, 러닝화들을 신고 있고 그냥 필라라고 하는 하나의 브랜드로 그냥 형성된 전혀 다른 다종 소량 생산된 물건들입니다. 심지어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인터뷰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필라가 생긴 지 5년밖에 안 된 브랜드인 줄 알더라고요. 왜? 자기가 처음 봤으니까. 자기 부모님이 입은 걸 못 봤거든요. 예. 더 재밌는 건 이런 기업들이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브랜드로 거듭나고 있는데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중년과 노년층도 완판 대열에 합류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좀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완전히 새롭게 보고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의 최근 연구죠. 이제 오늘의 마지막 얘기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대면 사회는 온도감은 떨어집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온도감 떨어지는 걸 가장 여실히 보여주는 게 바로 저는 이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작년 일본 BBT 대학의 졸업식이었는데요. 아, 이게 비대면 사회가 어쨌든 다 떠나서 차갑겠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인데 이 일본 BBT 대학의 졸업식이 이게 일본 분들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똑같이 만드는 거. 예. 그래서 로봇도 일본에서 만들어진 로봇은 굉장히 사람이랑 비슷합니다. 근데 그래서 약간 징그러울 때도 있죠. 졸업식이 이렇게 진행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랑 똑같이 모양을 만들어서 바퀴를 달았고 전진을 시켰고요. 학사모도 씌우셨죠. 그리고 지금 뭐 화면에서 보시는 저 태블릿, 얼굴 모양처럼 보이는 것에 걸린 태블릿 안에 있는 분이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졸업생들입니다. 그럼 총장님한테 전진을 하죠. 예. 약간 좀 싸늘하죠. 예. 졸업장 받고 나올 때가 더 무섭습니다. 네. 이러고 나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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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오는 그 유령들 생각이 나실 겁니다. 네. 마지막 장면이 백미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장례식이 됩니다. 이제 장례식처럼. 실제로 외국 언론들이 장례식이라고 약간 비아냥될 정도로 졸업식 준비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자, 이게 우리의 온라인 세상, 메타버스, 비대면 앞으로 우리의 디스토피아적 세상이 아닐까라고 속상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재밌게도 오히려 우리는 이럴 때 온도감을 느끼죠. 뭐가 다른 걸까요? 저희도 굉장히 중요한 걸 놓쳤던 거죠. 저희 같은 연구자들도 온도, 따뜻함, 포근함 이런 건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귀로 듣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피부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부에 무언가 닿는 게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이런 온도감을 만들어내죠. 택배 기사님께 혹은 우체부한테 이런 분들께 드리는 작은 티슈 하나, 강장 음료 하나를 놓으면서 그분이 이걸 만지면서 물리적인 온도는 차가워도 심리적인 온도감은 올라가는 겁니다. 작년에 너무 재밌는 연구가 하나 나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뉴욕타임즈를 구독을 하는데요. 미국인들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은 뉴욕타임즈 신문을 무료가 아니고 유료니까요. 뉴욕타임즈가. 당신은 뉴욕타임즈를 구독하신다면 종이신문으로 구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온라인판을 구독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지금 시절이 어느 시절인데 종이신문을 보냐? 온라인을 구독해야지. 거의 절대 다수가 이렇게 고릅니다. 자, 그런데 질문의 양식을 바꾸면 전혀 다른 대답이 나옵니다. 당신에게 뉴욕타임즈 종이신문 1년 동안 구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 할인 행사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겐 당신에게 뉴욕타임즈 이번엔 온라인을 구독할 수 있는 특별 할인 행사를 통해서 기회를 드리겠다. 얼마까지 내실 구독료를 낼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지불할 용의가 있는, 구독을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을 물어보면 분명히 선택은 온라인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만 나 여기까지 낼 용의가 있습니다라고 부르는 금액은 종이신문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2019년 조사보다 2020년 즉 코로나 팬데믹 때 데이터가 훨씬 더 높습니다. 언택트가 되니까 만진다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더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CD보다 LP가 많이 팔렸죠. 계속해서 급감하던 손편지의 양이 증가합니다. 처음으로. 만질 수 있다는 것의 가치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소통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죠. 작년에 제가 자문하고 있는 어떤 기업의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의 졸업식인데요. 200명의 졸업생 중에 20명만 상 받으니까 올 수 있고 180명은 집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가운 졸업식이 앵글이 돌아가면서 졸업식에 참석한, 온라인으로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 졸업식장에 거의 다 와버리는, 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재밌는 조치 하나가 가능해졌죠. 이렇게 다 앉혀버렸어요. 예. 졸업하는 학생들 전부 다 저 자리에 앉혀준 겁니다.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을 전부 다 인쇄를 해서 붙여주고 판넬에 붙여서 저기다 앉혀주죠. 실제로 온 20명의 졸업생들이 자기 자리가 어딘지를 너무 쉽게 찾더라고요. 이름을 안 붙여놨어요, 저희들이 실수로. 근데 오히려 실수로 안 붙인 게 더 잘난 겁니다. 왜? 내 친구가 옆에 앉아 있거든요. 더 재밌는 건 들어와가지고 막 떠들기 시작하는데 정신 나간 거죠. 저 인형들이랑 대화를 해요, 애들이. 툭 치더니 맨 왼쪽에 있는 저 약간 그 토실토실한 여학생이 툭 치더니 저 남자애를, 이 자식이 조모임할 때는 맨날 늦게 오더니 졸업식 할 땐 제일 빨리 와 있어. 이씨. 그러니까 좀 맞은 애가 온라인에서 맞은 애가 오프라인으로 맞았지만 온라인에 있는 애가 때리지 마 이 자식아. 목 부러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아웅다웅 싸우기 시작해요. 네. 그 차가웠던 일본의 BBT 대학 졸업식과는 달리 저 졸업식이 30분 내내 진정이 안 됐습니다. 졸업생들이 하도 떠들고 얘기를 하고 놀아서 30분 후에 셀카를 찍기 시작하는데 셀카 각도가 4군데가 나옵니다.
오프라인끼리 온라인끼리 온오프 오프온. 예. 간신히 진정시켜놨더니 이제 울기 시작해요. 예. 왜? 온라인 있는 애들은 고맙다 그러고 오프라인 있는 애들은 미안하다 그러고. 저 친구들이요. 중고등학교 졸업식도 울어본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예. 졸업식이 끝났습니다. 1시간 동안 안 가더라고요. 왜? 이제 또 다른 조를 찾아가서 다 사진을 찍고 가요, 얘네들이. 예. 저 기수가 가장 안 만난 기수입니다. 물리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가장 많이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그리고 가장 서로 친한 사람이 많은 그런 기수가 됩니다. 자, 아마도 이런 걸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자들이 코로나는 새로운 변화라기보다는 진행이 가속화되고 있는 거다. 그 전부터 우리가 느끼고 있었던 욕구에 이미 오래전부터 원했던 비대면 소통의 양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자리 잡아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원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지 않겠느냐. 느슨한 관계는 좀 더 느슨해질 겁니다. 하지만 이동성과 개인차는 더 커지겠죠. 그리고 보다 다양한 관계들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실존감 너무너무 더 중요해지지 않겠느냐. 이 네 가지가 앞으로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기초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인데요. 재밌는 건 이 네 가지가 코로나 이전에 MZ세대의 트렌드 혹은 MZ세대의 특징을 논하는 책들에선 반드시 언급되던 네 가지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오히려 기성세대인 우리가 오히려 이걸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저도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 때 심리학 논문을 다시 꺼내서 읽을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페인 독감 이후 기간 동안 혹은 그 직후에 심리학 연구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재밌다. 노인층들이 혹은 기성세대가 더 젊은이들의 생각의 방식과 비슷해지고 있다. 이게 나의 가치, 그리고 무언가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둔다라는 것, 전통적인 그룹과 조직의 관점이 어느 정도 희석화되면서 그 다양성과 개인차에 오히려 더 군부를 떼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폴 부르제라고 하는 그 프랑스 작가가 자기의 정오의 악마에서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남겼는데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아마 이 말을 정말 우리로 하여금 많이 그리고 여러 번 곱씹어 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정림님께서 저희 집은 교사 와이프와 대학생 딸이 있는데 노트북이 4대가 있고 휴일날 각자 방에서 화상강의나 회의를 하고 집에서 있으면서 핸드폰으로 서로 궁금한 것을 묻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상인가요? 참고로 저희 집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화목한 가정입니다.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정상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집도 그럽니다. 네, 저희 집도 같은 집에서 카톡하고 그러거든요. 네, 재밌어해요. 재밌어하는데 예전에 1970년대 한 50년 전 신문이나 40년 전 신문을 검색해 보면 이런 장면이 많이 가끔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어르신들께서 요즘 젊은이들이 전화로 연애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게 무슨 연애냐? 전 거짓이지. 직접 얼굴을 보러 가지 않는데, 그러니까 전화 통화로 연애하는 거 되게 못마땅해 하면서 저건 인스턴트 연애라고 얘기하셨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면이 아니고 예전에 비해서 쭉쭉쭉쭉 이렇게 조금 더 편리하거나 아니면 비대면성이 증가할 때마다 그게 항상 기존 관점으로 보면 조금 그랬던 거죠. 좀 더 한 400~500년 전으로 가면 심지어 이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자가 대량 보급돼서
우리가 인쇄해서 책을 막 보기 시작할 때 한 400~500년 전 각 나라에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강력하게 특히 이제 그 전통적인 그 연구 분야의 학자분들 위주로 저 그때 책 보면 인쇄된 책을 보면 바보가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책을 어떻게 네가 직접 쓰면서 해야지. 그러니까 예전에 지난 1000년 동안 책을 하나 만든다는 건 그 책을 빌려와서 내가 다시 써야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글자만 있고 활자는 없을 때.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인쇄된 이렇게 싸구려로 대량으로 인쇄된 책을 보는 건 전혀 머릿속에 안 들어간다라고 생각들을 했던 시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지금 주신 질문에 이 주신 질문의 얘기는 그건 만나는 게 아니고 소통하는 게 아닐 거야라고 혹시라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으신데요. 뇌는 거짓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서 조금만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뇌가 금세 익숙해져서 실제로 소통하는 것과 거의 똑같은 반응들을 나옵니다. 대화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는 거죠. 심지어 이모티콘 같은 것들은 실제로 10년 전에 카톡 처음 나왔을 때 이모티콘은 사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때 당시에 중년분들에겐 되게 이상한 현상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모티콘 서로 제일 많이 보내는 분들이 오히려 또 중년이들에게 해당하시는 분들이죠. 왜냐, 뇌가 거기에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뇌는 거짓말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뇌는 소통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이 많기 때문에요. 너무 길게 설명하시면 네, 한참 걸릴 것 같아요. 네. 이건 짧은 질문 하나 맞습니다. 문영남 그 교수님께서 하신 질문인데요. 비대면을 영어로 언택트라고 하는 것은 콩글리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비대면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저도 왜 언택트라고 하지? 이거 뭘로 해야 되나요? 사실 근데 이게 저도 다들 쓰시니까 저도 그냥 쓰거든요. 온택트. 네, 온택트도 뭐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비대면을 또 그대로 쓰면 non face to face인데 이건 너무 길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으로 기준을 하자면 비대면은 얼굴을 아예 안 보는 게 아니라 온라인인 거죠, 결국. 그래서 온택트가 더 맞는 범주의 얘기가 되는데요. 이거 한번 저도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언택트나 뭐 이런 거, 언컨택트, 언택트 이런 말을 아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좋아하지는 않아서 그래서 제가 비대면이라는 표현을 자꾸 더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 답을 혹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한테 질문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네, 문 교수님 어디 계십니까? 근데 이 새로운 용어들은 그렇더라고요. 콩글리시를 널리 많이 쓰면 그게 백과사전에 올라가면서 그게 영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문명에 대한 네이밍이 어디서 먼저 됐는가에 따라서 그게 확산되면은 그게 서양 사람들도 고정화되는 언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뭐 콩글리시다 잉글리시를 따지기 전에 콩글리시를 많이 쓰면 잉글리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진짜. 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박소희님은 대학생이신데요. 우리나라가 비대면을 원하고 사회적 피로감은 많이 느끼는 이유가 집단주의 문화를 갖고 예전부터 느꼈던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다면 개인주의 문화가 중심이었던 서양보다 집단주의 성향이 같은 아시아계 동양 쪽이 더 비대면을 선호하며 피로감을 자주 느낀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즉 문화적 생활 환경에 따라 심리적 원트가 달라지는 것이라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이 활성화되고 문화가 바뀜에 따라 대면이 원트가 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나요? 비대면 소통과 느슨한 관계로 인한 피상적 관계 맺기와 친밀감 결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간 사회를 피폐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예, 그 오늘 어제 올라와서 주무시고 지금 주신 질문답게 어마어마한 양, 예. 책 한 권 분량을 그 지금 주신 질문을 제가 이렇게 보면 이거 조금 좀 줄여 보면 그러니까 비대면 세상에 집단주의든 뭐 관계주의든 한국 사회의 독특한 그런 개인주의와는 좀 반대되는 그런 성향의 문화에서 이 코로나가 우리를 좀 더 와해시키거나 좀 더 고립화시키고 개인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가치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많이 그 좀 상실하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우려, 염려 이런 그 쪽으로 제가 질문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중요한 건 이런 생각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타버스가 많이 나와서 이제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공간도 현실로 인정을 한다면 집단주의적 관계주의에서 개인주의적 관계주의로 이동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사실 우리나라는 집단주의로 보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이 전형적인 집단주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관계주의라고 보통 저희들이 지금 재구성을 하고 있는데 집단주의는 집단이 무너지면 자아도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관계주의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내가 규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전쟁이 집단주의는 왕 잡으면 전쟁 그냥 끝납니다. 그게 일본의 역사였거든요. 근데 관계주의인 우리나라는 되게 웃기게도 왕 잡히면 그때부터 전쟁을 막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막 관군 심지어 의병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그래서 되게 독특한 그런 문화인데 청년들은 개인주의고 기성세대는 집단주의입니까? 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기성세대는 집단주의적 관계주의고 청년들이나 MZ세대는 우리나라에서 개인주의적 관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는 다 중요한 겁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관계 맺기가 끊긴 한국인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피폐화됐다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끊임없이 관계 맺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한국인의 자아는 사실은 굉장히 건강하고 재미있는 자아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까 제가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가 이제 더 좋은 관계가 됐다라는 얘기가 되냐면 또 하나의 변수는 저희들이 사회학자랑 많이 연구하는 한국인의 수명이 엄청나게 길어졌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아주 친한 친구 3-4명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소사이어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늘 끊임없이 만나고 관계를 맺는 그런 그 활동들은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어질 거고요. 제가 농담으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끊임없이 열심히 관계 맺을 거다. 그거는 저는 MZ 세대와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MZ 세대들 동물의 숲, 닌텐도 동물의 숲에서 우리나라 그 MZ 세대라고 불리는 이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 거기서 뭐 하고 있냐면요. 다른 나라 유저들은 전부 다 들어와서 게임하고 있거든요. 게임처럼 쓰거든요. 그 동물의 숲이나 이런 메타버스를. 우리나라 학생들은 거기서 열심히 물을 재배해서 팔아서 돈을 벌어요 지금. 거기서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그러면서 더 독특한 관계들을 많이 열심히 만들고 있죠. 한국 사람들 DNA는 어떻게 된 건지 참 특이한 DNA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디서 조사한 걸 봤는데 장수하는 사람의 비결 중에 하나가 친구가 많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던데 그것도 막 네네네. 이제 하버드 행복연구소부터 수많은 연구들이 장수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하나가 이제 친구가 많다인데 최근에 또 하나 밝혀졌죠. 나쁜 친구가 적습니다. 나쁜 지가 적다. 네, 그러니까 좋은 관계가 많은데 재밌는 건 나쁜 관계는 잘 끊어낸다는 거죠. 네. 리더스 포럼을 자주 나오면은 더 오래 살 수 있겠네요. 네. 자, 다음 질문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비대면을 원하는데 물리적 실존감이 중요한 것은 이율 배반입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네. 이게 이 이율 배반이 이제 가능해지는 게 4차 산업혁명인 것 같습니다. 2차 산업혁명 때도 이 이율 배반 중에 하나를 배반이 아닌 걸로 만들었죠. 그게 바로 엘리베이터인데
그 엘리베이터 이전에는 많은 사람이 모인다는 건 무조건 많은 면적을 필요로 했었죠. 엘리베이터 이전에는. 근데 엘리베이터가 생기면서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공존이 가능해지죠. 많은 사람이 적은 면적으로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항상 보면 이 이율배반이 오히려 전혀 이율배반이 아닌 것들이 가능해질 때 우리가 굳이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그 10년, 20년을 독특하게 묻기 시작하는데요. 비대면을 원하는데도 물리적 실존감은 가능해진다라는 게 저는 이런 모든 이율배반이 가능해지는 게 4차 산업혁명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있죠. 반려견, 반려묘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적정하게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 순간에 물리적 실존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동거인, 그냥 가족이라는 표현도 중요하지만 동거인이 앞으로 굉장히 재밌는 형태로 다양화되고 그 다음에 재구성이 되고 가족의 범위도 어디까지가 가족이고 가족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엄마, 아빠, 자식 이것만 가족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족의 범위가 어떻게 정의가 어떻게 재구성될 것인가를 보는 것도 우리가 이미 처하고 있는 사실이죠. 우리나라가 1인 가구가 4인 가구보다 많아진 게 꽤 됐어요. 4인 가구보다 지금 현재 1인 가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누구도 1인 가구로 최소한 20년, 30년을 앞으로 살아야 되는 시기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이율배반이 이제 더 이상 이율배반이 되면 안 된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은 아닙니다. 짧게 답변을 하라고 아니, 충분히 지금 잘 설명해 주시고요. 강성주님께서 한국지능형 사물 인터넷협회 상금 부회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비대면 시대 꼰대가 되지 않는 팁 몇 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꼰대가 되지 않는 팁 몇 개 부탁드린다 그랬습니다. 제가 절대로 하시지 말라는 얘기가 자기보다 나이 많이 어린 후배들한테 이런 칭찬하시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야, 너 요즘 젊은 애들답지 않게 일을 너무 잘한다. 이게 내가 지금 요즘 젊은 애들을 싫어한다는 걸 다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드러내는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되게 싫어합니다. 왜? 이 부장님은 요즘 젊은 사람들 싫어하는구나를 같이 머릿속에 집어넣죠. 요즘 젊은 애들답지 않게라는 말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건 진심이고 칭찬하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바꾸시면 되게 좋습니다. 야, 요즘 젊은 애들이 이런 걸 잘한다는데 네가 그런 놈이었구나. 야, 내 앞에 나타나줘서 고맙다 이 자식아. 이러시면 욕하시면서도 굉장히 살갑다는 느낌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왜 꼰대냐면 우리 세대의 장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꼰대가 되는 거거든요. 고집세서 꼰대가 아니고 무례해서 꼰대일 수도 있겠지만 고집세서 꼰대일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세대의 장점을 이해하지 않는 기성세대를 보면서 느끼는 게 부르는 게 꼰대거든요. 그래서 네가 네 세대의 장점을 대표해서 나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구나라는 암시만 만들어 놓으시면 사실은 굉장히 이 격차를 좁히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은 팁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2개 질문 남았는데요. 권병규님께서 회사 내의 폴리틱스를 감소시킬 방법은 협조적 분위기를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거 참 폴리틱스. 제가 그걸 다 말씀드릴 수 있으면 제가 이제 정말 자문료가 올라갈 텐데 일단 첫째로 우리가 상상하는 거의 모든 창조적 기업에서도 내부 문건을 보면 회사 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점은 뭐냐? 그 내부 인력들한테 물어보면 사내 정치입니다. 사내 정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내 정치가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또 사실은 그 조직이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서 숨쉬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내 사내 정치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 소위 말하는 파벌, 권력, 그 다음에 서열 아니면 이제 분파를 만들고 서로 싸우는 것들 이런 행위를 근본적으로 없애는데 가장 좋은 건 제가 이제 모든 솔루션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조직의 단기적인 목표만 난무할 때 폴리틱스가 많아진다라는 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장기적인 목표가 공유되지 않고 단기적인 목표만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단기적인 목표를 둘 때 경쟁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협동하거든요.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 야 우리 회사가 20년 후 혹은 10년 후 20년 후 야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 된 이런 장기적인 목표 공유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오히려 그 방법으로 이 협동의 분위기가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촉진되는 경우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어서 그 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피드백이 가장 좋은 서비스다.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비대면 시대 개인별 친밀도 정감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업의 영업 활동에 어떤 영향이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기업의 영업 활동이 나아가야 할까요? 네, 네.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피드백 사실 거의 같은 맥락에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기업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하면 이 피드백을 계속 준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애프터 서비스가 아니라 비포 서비스 하는 걸로 가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피드백을 계속 받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빨간불 딱 들어와서 타이어에 문제 생겼습니다. 빨리 서비스 센터 오세요. 애프터 서비스죠. 근데 피드백을 계속 준다는 건 타이어의 마모 상태를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자 이제 슬슬 다음 달에 월차가 언제지? 요 마모 상태가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피드백 주니까 다음 달에 월차 내서 그때 문제 생기기 바로 직전에 가야 되겠구나.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면서 품위 있게 비포 서비스죠. 예. 그래서 애프터 서비스에서 비포 서비스로의 전환이 피드백을 활용한 기업의 앞으로의 그 소위 말하는 영업 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전환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피드백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넷플릭스의 창업자 헤이스팅스인데요. 최근에 그 헤이스팅스가 그 스탠포드의 그 여성 심리학자랑 같이 공동으로 저술한 책이 나온 게 있는데 제목이 노룰입니다. 노룰. 우리나라로 번역이 됐거든요. 규칙은 없다. 그래서 넷플릭스의 성장과 기업 문화에 대해서 그 상세하게 써놓은 책인데요. 그 책의 가장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피드백이었습니다. 직원들과의 어떤 성과라든가 진행에 관한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피드백을 해서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넷플릭스의 기업 문화를 쓴 책인데 피드백하니까 그 책을 한번 좀 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룰 규칙은 없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네, 오늘 정말 그 오랜 시간 좋은 강연해 주시고 또 많은 플로어에 있는 분들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잘 답변해 주신 걸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뭐 강연 내내 저는 많은 그 느낌과 울림을 받았지만 특히 오래전부터 원했던 비대면 소통이 우리의 원하는 거에서 나의 라이크로의 전환, 느슨한 관계의 강화된 이동성, 커지는 뭐 개인차 여전히 이런 그 물리적 실존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지금 제 모습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걸 저는 스스로 느낍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 오늘 구두도 좀 멋있는 구두를 하나 신고 왔고요. 그다음에 그 양말도 그 무슨 양말입니까? 그 발목 안 올라오는 무슨 버섯 양말 신어서 이 발목이 시원하게 드러나는 이런 패션을 가지고 저한테는 한 40여 년간 군 생활을 하고 군의 그 사령관까지 지낸 사람으로서 상당한 그 도전을 가지고 한 건데 이게 해보니까 좋네요. 역시 변화는 거부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런 느낌을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강연과 좋은 그 또 답변해 주시고 한 우리 교수님께 김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질문도 해주신 걸로 같은데 그 어제 오셔가지고 하루 여기 호텔에서 주무셨다는 분 아직 계세요? 예, 다음 달에 그 도산 아카데미 그 리더스 포럼에도 오실 건가요? 예? 7월 달엔 못 오세요? 7월 달엔 왜 못 오세요? 그러면 사실은 제가 이거는 처음에 이 책을 그 다음 달에 강연해 주실 그 이배용 총장님이 쓰신 책이에요. 최근의 책. 이 책으로 강연하실 건데 이거를
정말 그 우아하고 뛰어나신 우리 그 몬드리안 사장님께 이걸 드릴까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많이 변했어요. 하루 전날 와서 호텔에서도 묵으시는 열정을 가지고 또 이 강연을 들으시고 불행히도 다음 달에는 못 오신다고 하니까 대신 제가 이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배영 원장님께서 쓰신 책을 쓴 책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처음에 나눠드린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이라는 그 유인물이 한 장이 있습니다. 예, 요거를 요즘은 코로나 시대니까 제가 대표로 읽고 나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산 안창호의 말씀, 청년에게 붙이는 글 중에서 1927년도 글입니다. 내게 한 오름이 있으면 남에게도 한 오름이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남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 해서 그를 미워하고 편협한 일은 아니하면 세상에는 화평이 있을 것이다. 나도 잘못할 수 있는 동시에 남도 옳을 수 있는 것이거든 내 뜻과 같지 않다 해서 이를 사문 난적이라 해서 멸족까지 하고야 마는 것이 소위 사화요 당쟁이었으니 이 악습이 지금까지도 흐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비록 의견은 서로 다르더라도 우전과 존경에는 변함이 없음이 문명 국민의 본색일 것이다. 네, 참 다시 한번 우리가 깊게 새겨볼 그런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포럼을 이제 마무리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발표와 또 질의응답해 주신 김경일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가 같이 다 함께 사진 촬영하는 시간이 있죠? 지금 하시면 되겠죠? 네, 그럼 이제 참석하신 분들이 우리 교수님과 함께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리더십 포럼 6월 리더십 포럼 마치겠습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